사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약간 입시 컨설팅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나? 세계에서 제일 교육 경쟁이 심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OECD에서 내는 통계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 OECD 35개국 중에서 1등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그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 제일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잘 아시는 사교육부입니다. 사교육부 통계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1인당 GDP 대비 얼마 사교육을 이제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1등이에요. 교육 경쟁이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틀림없이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육 경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육 경쟁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 교육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학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굉장히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경쟁은 굉장히 합리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에서 보셨죠? 요즘 의대 경쟁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제 의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의대의 인기가 더 극단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그랬을 때? 아니 취업 준비 어려운 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어려웠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개업한 의사가 1년에 얻는 소득이 평균 노동자 임금, 평균 임금에 비해서 몇 배냐. 개업이 1년에 얻는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몇 배냐. 자, 이거 1등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개업의 평균 소득이 이제 각 나라마다 물가도 다르고 1인당 GDP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의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6.8배입니다. OECD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냐? 최근 10년 동안 9배로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됐을까요? 다 우리의 합리적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실손보험을 들었고. 실손보험 들었죠? 그러니까 계열의사들이 훨씬 이전에 비해서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을? 비급여 진료. 비급여가 뭔지 아시죠?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좀 비싼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권하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들 실손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아주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개업의 평균 소득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최근 10년간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정치적 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한번 붙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행사하에 하필이면 또 코로나 와중에 그러니까 공무원 의대를 안 열겠다고 해서 의대를 좀 정원을 좀 늘리자. 근데 의사들은 반대하고 해서 이제 정면 충돌을 했었습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의사들이 이겼죠? 그러면 별 정치적인 거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의사들이 정말 세구나. 진보 정부인데도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기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의대 인기가 더 높아진 거는요, 아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업의 평균 소득이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원래 불평등이라는 건 아래쪽이 꺼져도 불평등해지지만 위가 올라가도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든 실손보험하고 다 관련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의대 정원 앞으로도 계속 늘리기 어렵겠네. 마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지금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될 건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인데
뭐 두고 보면 언젠가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또 의사단체하고 이제 아마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 교육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미쳐서 하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뭔가 구조가 있겠죠. 그 구조는 또 뭐냐?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왼쪽 자료가 뭐냐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 가운데서 서울대 출신 비율이에요. 90년대에 50%도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정부 쪽은 아니에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학벌주의는 확실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정착되는 거죠? 능력주의가 정착되는 거죠. 능력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능력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는 능력주의가 있어요. 뭘 정당화하냐? 격차를, 불평등. 야,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너희들은 능력 없어서 저렇게 못 벌었잖아. 그러니까 뭐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이걸 좀 보장한다. 이런 것도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격차, 즉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써먹히는 그런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주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능력주의는 뭐냐? 조직의 구성원리로서의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리.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 차례대로 서보세요. 자, 어떤 사원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원 채용하겠죠. 그렇죠? 그래, 회사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을 뽑아야 된다. 자, 공무원, 어떤 사람 채용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세금도 허투루 안 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얼굴 다 세금인데. 그래서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조직의 구성원리로서의 능력주의는 상당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가야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능력만으로 정치인의 경우는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로 가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주의가 철저히 점점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학벌 좋다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이거는 천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천대 기업 CEO 가운데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출신 비율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이 한국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죠. 다음 그래프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줄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예요. 채용평가에 학벌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간판이 90개에서 대학 간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설문조사해 보면 예전보다 이제 줄었다. 53%에서 42% 뭐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의 인사과의 채용 담당자를 만나보면 옛날에는 실제로 서울대 출신이면 가산점 몇 점, 무슨 대학 출신이면 가산점 몇 점, 실제로 줬어요. 10년 전에 SK그룹에서 그런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그 가산점 표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언론은